자, 그럼 오늘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최근 핫한 책이에요. 소설가 장강민이 쓴 팔과 다리의 가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장강민 작가는 소설가죠. 그런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에요. 탈북한 지성호라는 그 청년의 실제 경험담, 실제 경험 이거를 쓴 거예요. 픽션이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바꿨을 뿐이지 실화를 쓴 거예요. 쓴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 8페이지에 가서 보면요, 이른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100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200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장강명 작가는 33만 명, 통계청이 발표한 33만 명이 제일 정확한 믿을 만한 수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33만 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냐. 이제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은 보통 감이 안 잡혀요. 33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은 감이 확 오죠. 자, 여기 봅시다. 3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300명이 매일 죽어나가면 얼추 그 수치에 이르게 된다. 3년 동안 매일 여객선이 한 척씩 침몰하거나 고층 건물이 한 대씩 무너지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쉽게 얘기해서 세월호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엄청나죠? 세월호 사건이 한 번 났는데도 4년이 지났는데도 저희는 아직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끔찍한 얘기죠. 그렇게 끔찍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이 지성호 소년이 살았던 마을은 함경도의 학포탄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봅시다. 북한 사람들은 1990년대 중후반 당시 그들이 겪던 대기근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미공급이라고 불렀다. 식량 배급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이 참사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북한 당국자들이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있을 수 없는 참사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북한에서는 모든 식량, 생필품 이런 게 배급을 통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배급이 끊어지면 결국 바로 죽는 거예요. 식량 같은 거는 따로 구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쓰고 있는 말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로 표현하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이 90년대 중반의 북한의 기아 사태에 대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거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93년이 되자 제 날짜가 아니라 며칠 뒤에 식량이 나오는 식으로 식량 배급에 차질이 생기는 날이 생겼다. 그러니까 93년도면은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김일성이 1994년에 죽으니까 벌써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배급에 차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학포탄광에서 1994년에 청년 2명이 집단 농장에 콩을 훔친 죄로 공개 총살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장면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바닥에 먹은 걸 토했다. 그러니까 이게 식량 부족 때문에 거의 먹은 것도 없는 상태인데 너무나 총살당하는 장면이 잔인했기 때문에 먹은 거를 토했다. 이게 헛구역질 같은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63페이지 보면은 95년이 되니까 완전히 배급이 끊겼다. 드디어 이제 완전히 배급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맨 앞부분에는 장 작가가 그 굶어 죽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굶었을 때 어떤 그 심리 행동 작용이 나타나고 굶어 죽기 전에 삐쩍 말랐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는 몸이 퉁퉁 붓고 갑자기 돼지같이 바뀌었다가 근데 그게 이제 누르면 꺼지는 살이죠.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 보여주고 식량을 구하러 고모부가 있는 개천으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고모부가 있는 개천으로. 근데 이때 이제 전력 부족으로 기차가 뭐 하루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올 때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친척집 가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기차가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기차는 뭐 막 그냥 그 발 들이밀 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고 근데 이게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서서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차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자기가 편해 보자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긴대요. 그러면은 이 똥오줌을 그냥 남들이 보는 앞에서 넣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남녀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동물이 된 상태죠. 그 고모부는 개천 그 정치범 수용소의 책임자였대요. 그래서 거길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그 개천 수용소에서는 음식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 반찬을 주고 해서 엄청나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부한테 그 고향 마을에 굶어 죽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되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저희 예전에 그 새누리당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언론 통제. 그 자기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고 나머지는 보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고모부는 함경도 지방에 기근이 심해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론만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나라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 자빠져도 나라의 다른 쪽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노동신문에서는 2차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요. 90년대 중반의 이 기아 사태를 2차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잘 넘기자. 그럼 1차 고난의 행군은 언제냐? 그거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만주에서 그 일본 관동군에 쫓겨서 결국은 소련으로 도망을 가요. 도피를 해요. 아들 김정일의 출생지도 하바롭스크죠. 근데 이 김일성이 조국을 버리고 소련으로 달아났다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 선전선동 당국은 완벽한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김일성은 그 조선반도로 떠난 적이 없다. 백두산에 숨어서 그 모택동 같은 마오쩌둥 같은 그 고난의 행군, 대장정 같은 행군을 하면서 일본군하고 계속 싸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45년이 돼서 김일성이 일본군에 대한 전면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6일 만에 일본군을 물리쳐서 조선반도를 해방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군을 물리친 거는 미군이죠. 그리고 싹 빼고 김일성이 일본군을 물리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행군이에요. 1차 고난의 행군. 1차 고난의 행군을 했으니까 그 김일성 수령 같은 정신으로 90년대 중후반에 2차 고난의 행군도 우리가 이겨나가자고 북한 선전선동 당국이 거짓말을 한 건데 그걸 우리는 그냥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고난의 행군도 거짓말이고 2차 고난의 행군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포 탄강 근처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어쨌든 거기는 계속 그 일들을 한 모양이에요. 정치범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 정치범 수용소로 기차가 들어가고 거기서 항상 탄이 나오는 거예요. 뭐 북한 사회가 뭐 전기가 끊기고 식량 배급이 끊기고 난리가 나고 사람이 30만 명 이상이 죽는 상황에서도 학포 탄광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 길을 찾느냐. 그 밤에
밤에 그 석탄을 그 화물열차에 있는 걸 훔쳐가지고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루에 담아서.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석탄 자료를 찾아서 회령 시내로 나가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석탄도 배급이 끊어진 상태니까요. 그럼 난방을 하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니까 정부의 석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시내 나가서 팔아서 그걸로 식량을 장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호 소녀는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날 석탄을 훔치러 올라갔다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 전봇대에 부닥치면서 왼쪽 손목 아래가 나가고 그리고 왼쪽 다리에 무릎 아래가 잘라져 나가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 부분이 이제 이 지성호 소년이 부상을 입은 다음에 이어져요. 왜냐면 병원에 가니까 마취제도 없어가지고 마취제가 딱 한 주사분밖에 없는데 그 마취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수술을 받는 장면, 이런 게 아주 그 소설가답게 아주 그 치밀하게 묘사가 되죠. 진짜 아주 소름 끼칠 정도예요. 무시무시해요. 그 마취 없이 그 수술을 받는 과정이. 그리고 이 책의 주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제 그 뭐 수술 받고 하는 장면, 이런 거는 책을 뭐 사든지 빌리든지 보시면 될 것이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도대체 이 21세기에 마취제도 없이 수술하는 그 장면, 그 끔찍한 경험을 지성호 소년이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장작가가 왜 썼는지 한 부분이 113페이지에 나와요. 자기가 왜 이 책을 썼으며 또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선 113페이지 보면은 그 마취 없이 수술을 받은 지성호 소년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러면서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사탕을 달라고 엄마한테 그래요. 그 화물열차에서 석탄 화물열차에서 집어던진 그 석탄 자루, 그거를 어머니가 주워갖고 그럴 때 사실은 그 안에 벌써 아무것도 없어요. 딴 사람들이 다 그 빼갔으니까. 그래서 뭐 말하자면 흙만 남은 거예요. 석탄은 없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면서 사탕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야말로 흙자루를 들고 마을로 가요.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사탕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울며불며 사달라고 그러지만 그 누가 흙덩어리를 사겠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내가 사겠다면서 돈도 주고 또 뭐 옥수수국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면도 주고 김치까지 주는 거예요. 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성호 소년이 열차에 떨어졌을 때 아이가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낼 줄은 몰랐다. 자기도 놀랄 정도의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도 사람들은 그 같은 그 화물열차에 탔던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황금, 즉 열차에서 내던진 자신의 그 석탄 자루를 향해서 달려가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다 굶주린 상황이고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할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석탄을 내가 사겠다. 석탄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죠, 흙.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지성호가 장강명 작가한테 들려줬는데, 장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처음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부 다 석탄 자루를 쫓고 있다. 이 얘기는 너나 없이 황금을 쫓고 있다는 거죠. 잘 살라고. 그래서 뭐 손과 다리가 잘린 소년이 그 피웅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엄청난 소리로 울부짖어도 우리가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장 작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또 그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래서 내 몫을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황금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게 한국 사람이고 또 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할머니는 뭘까? 돌연변일까?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생각이 어떻게 연결됐냐면은 그게 바로 밤과 낮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지성호 소년이 열차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그냥 자신의 황금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밤밀에서 지성호 소년의 표정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고, 반대로 낮 상황에서 그 지성호 소년의 엄마와 여동생이 울면서 제발 이 석탄 흙덩어리를 사달라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할머니는 그 대낮에 표정을 봤다는 거예요. 표정. 그래서 이 표정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쓰는 게 뭐냐? 여기 표정 얘기들이 나오죠. 장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표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표정을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표정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거울신경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신경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물론이고, 뭐, 개나 원숭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러 신경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웃는 사람의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뇌의 사진을 찍어보면은, 뇌의 혈류 사진을 찍는 거예요. 뇌에 어느 쪽으로 피가 쏠리는지. 피가 쏠린다는 게 결국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웃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면은 사람의 뇌 중에서 그 즐거운 부분, 거기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거울신경이라는 건 바로 공감의 세계죠. 동정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런 동정심이 본능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강 작가의 결론은 표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왜 쓰느냐? 표정을 전달하는 작업이다. 장강명 작가는 연세대를 나왔죠.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 북한의 기아 사태가 발생하는 게 93, 94, 95잖아요. 그래서는 그때 북한에서는 엄청난 기아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94, 95, 95년은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뭐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응답하라 1994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만, 응답하라 1994가 뭐냐면 바로 IMF 전에 IMF 사태, 외환 위기 사태가 97, 98에 일어났으니까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한국 사람한테 어필한 거는 좋았던 그 시절, Good Old Days의 대명사죠. 1994, 95년이. 장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나는 20대 초반이었다. 당시 남한은 경제 호황 속에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또래 세대는 X세대로 불리며 호황의 거품을 만끽했다. 그때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한국에 돈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돈이 많은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부자 세상이 있구나. 근데 장 작가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다니던 연세대에서 북한까지 직선거리는 40km가 안 된다. 40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뭐 이른바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최소한 33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끔찍하게 지성호 소년이 겪은 듯한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때 남한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양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길에서 오바이 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시리아 난민 사태가 세계적으로 왜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유럽 나라들이 되게 뭐 국경을 봉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뀌는 게 그 해안가에 떠내려와서 죽은 소년 사진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그 뭐 영국 등등이 정책을 바꿔요 많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또
얼마 전에 왜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미입국하다 걸려가지고 이제 부모하고 헤어지게 된 소녀가 우는 사진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부모하고 소녀를 떨어뜨리고 울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이 뭐 수천 명, 수백 명이 뭐 바다에서, 그러니까 상륙을 못하게 하니까 유럽 나라에서 이태리나 뭐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33만 명이 죽었다고 그럴 때는 그게 실감으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 소설처럼 지성호 소년 한 사람의 그 고난을 표정과 함께 보여줄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을 하고, 야, 나는 그때 도대체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 미국에 미입국 난리가 아니에요. 뭐 그래서 가다가 죽기도 하고 뭐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뭐 굶어 죽기도 하고 난리가 아닌데, 그런 데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보도가 돼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소녀의 우는 얼굴 때문에, 소녀의 우는 표정을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TV 화면으로 굶어가는 북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여줬다면,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그걸 허용했어야죠. 근데 김정일이라는 나쁜 국가 지도자는 미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하는 거짓 선전을 해가지고, 미국이 쳐들어오면 너희들 다 죽는 거 아니냐, 내가 미국을 막는다, 나는 미국을 막느라고 바빠서 국내 문제 챙길 틈이 없다, 국내 문제는 노동당 일꾼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인민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 안 진다 했던 게 바로 2차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책임 안 지죠. 태평양 전쟁 일으킨 일본 천황도 책임 안 졌고, 그 밑에 장관들만 A급 전범으로 뭐 죽기도 하고 자결하기도 하고 그랬고, 김정일도 이렇게 매일 세월호 사건이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일으켰으면서도 책임을 안 지고 박수만 받았죠. 우리는 왕의 행태를 조금 경험했잖아요. 박정희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 밑에 해경이 잘못한 거니까 해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은, 왕을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거의 그쪽으로 달려가다 겨우 멈춰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왜냐? 저희가 그동안은 북한 사람들의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항상 책이 앞서간다고, 이 책은 비로소 표정을 보여준 거예요. 글로써. 실명소설로서. 저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그동안 김정은의 사진도 언론에 나왔었고, 동영상도 나왔었고, 하지만 다 그거는 통제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이 허락하는 사진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4.27 정상회담 때 라이브로 김정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JTBC가 북극 평양지국을 내겠다는 그런 교섭을 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 방송이든 이거 나가서 북한 사람들이 그 맨 얼굴을 저희가 표정을 볼 수 있을 때, 텔레비 화면으로, 그때야말로 진짜 그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한국 텔레비 많이 본대잖아요. USB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의 얼굴을 북한 사람들은 많이 본 거예요, 벌써. 남한의 텔레비전 방송이 거의 뭐 예외 없이 본다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얼굴 표정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팔과 달의 가격 아주 좋은 책이에요. 뭐 읽기도 쉬워요. 뭐 텍스트 분량도 얼마 안 돼요.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